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래프는 리프트 차트, 이익도표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저도 굉장히 요긴하게 자주 사용을 했어요. 이 리프트 차트를 그때 이제 세스 엔터프라이즈 마이너에서도 물론 그려주지만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엑셀에서 또 충분히 가공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분량이 좀 많은 거는 이 리프트 차트에서 이 시리즈, 리프트 차트 시리즈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리스폰스, 캡처드 리스폰스, 리프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게 됐지만 내용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 모델의 ROC 커브와 같은 목적입니다. 분류 모델의 구간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그래프예요. 그런데 ROC 커브랑 약간 좀 축이 다르게 설정되는 거는 ROC 커브는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스레시홀드를 강력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은 달라지는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면 리프트 차트는 상위 몇 %까지를 끊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본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ROC 커브도 목적이 뭐 명확하지만 리프트 차트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1000명에게 전단지를 발송했는데 실제 값이 200명이 물건을 구매했어요. 그럼 200명이 Y, 800명이 N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요건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일단 모르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예측 모델을 돌리는 거죠.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예측 모델을 돌렸더니 이 1000명에 대해서 구매 가능성이 점수로 나왔겠죠. 만약에 정말 정확한 모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1등부터 1000등을 뽑아봤을 때 1등부터 200등까지는 우리의 예측 점수입니다. 우리가 예측 점수로 1등부터 1000등까지를 뽑아봤을 때 1등부터 200등까지는 봤더니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201등부터 1000등까지는 구매 안 한 거예요. 즉 물건을 구매한 200명을 우리의 예측 순위 상위 200명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하면은 그거는 완벽한 모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구매 가능성 내림차순으로 1000명을 정렬한다는 얘기는 1등은 구매 가능성 0.99, 2등도 0.99 해서 1000등은 구매 가능성 0.01 이렇게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정렬을 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000등은 구매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기도 하고 비구매 가능성, 즉 비구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스일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이기도 하고 노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렬된 고객을 10개 구간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10개 구간이 보통 일반적인 툴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10개 구간으로 나누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1000명 그대로 해도 됩니다. 만약에 10개 구간으로 나누면 뭐 뒤에 간단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간 이렇게 구간에서 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프가 만약에 10개 구간이 아니라 1000명의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막 이렇게 매끄럽다기보다 연속 느낌 나는 그래프를 뽑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10개 구간으로 100명씩 한번 묶어봤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각 구간에서 아까 ROC 커브 할 때랑 비슷합니다. 구간에서 그 100명 중에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몇 명인지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예제표가 아래에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은 굉장히 구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9구간, 10구간, 8구간은 구매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만약에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갖고 있다면은 왼쪽 구간에 있는 고객들이 오른쪽 구간에 있는 고객들보다
더 많은 빈도로 높은 비율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모델이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 노란색을 보게 되면 1구간은 우리 모델에 의하면 물건 살 가능성이 높은 100명입니다. 그 중에 82명이 산 거예요. 자, 뒤로 가서 한 9구간, 여기는 우리 모델에 의하면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9구간이니까 낮은 순서대로 두 번째 구간에 속하는 가능성이 낮은 애들입니다. 봤더니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맞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이스를 한번 봅시다. 베이스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지식도 노력도 없이 그냥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이게 바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지식도 없이, 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을 리스트를 쫙 주면서 뭐 성별, 나이 이런 거를 주면서 바보한테, 자, 이 중에서 제일 물건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여기에다 100명, 그 다음 여기에다 100명 순서대로 놓으세요. 그랬더니 바보가 그냥 막 놓은 거예요. 그냥 휙 뿌려서 100개 한 거예요. 구간과 구간 사이에 아무 변별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과 여기에서 나오는 비율, 여기 나오는 비율이 다 똑같게 돼요. 그 비율이 얼마냐 하면은 전체 평균 1000명 중에 200명이 물건을 구매했으니 100명 중에는 20명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구간에도 20명, 2구간에도 20명, 10구간에도 20명 해서 20명, 0.2로 100명 중에 20명 쭉 연결되는 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그렇지 않죠. 100명 중에 1구간에는 82명, 또 두 번째 100명 중엔 60명, 아까 1구간보단 못하지만 세 번째는 25명, 처음에 높다가 점차 떨어지는, 어쩌면 가끔은 이렇게 낮아졌다가 오히려 하위 구간에서 높아졌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하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헷갈리는 건 오히려 이그젝트 모델, 아이디어란 모델입니다. 자, 아이디어란 모델은 첫 번째 100명을 뽑았어요. 1구간. 그러면 당연히 그 구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매를 했어야 됩니다. 신이 내린 모델이에요. 자, 두 번째 구간. 여기도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200명 이미 구매 고객 다 찾았단 말이에요. 200명 다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00000이 됩니다. 가끔 이제 더 헷갈릴 때가 어떤 때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250명이 물건을 구매했어요. 실제 구매 고객이 250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그젝트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1구간에 몇 명? 100명입니다. 2구간에 100명입니다. 3구간에 50명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신이 내린 그래프인데, 이건 아이디어란 그래프인데, 우리가 100명을 구매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50명만 구매하고 나머지 50명은 구매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구매할 고객을 다 찾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그젝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총 실제 구매 고객이 몇 명인지 보고 위에서부터 100명씩 채워서, 지금은 운 좋게 200명이 딱 맞아 떨어졌지만 만약에 250명이다 그러면 여기 50명 이렇게 써주는 게 이그젝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뒷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반응률입니다. 반응률이고요. 그 구간의 고객 중에서, 그럼 100명이겠죠? 실제 구매 고객의 비율, 정확도, 정밀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프리시전. 자, 그 구간의 고객 중에 실제 구매 고객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긴 전체 고객은 각 구간마다 100명으로 동일하고요. 구매 고객은 앞 페이지에서 나온, 자, 우리의 모델을
본따서 만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측한 이 100명 중에 실제 구매한 사람이 82명 있었다는 얘기죠. 앞 페이지에서 이그젝트랑 베이스 빼고 hours만 표로 다시 나타냈어요. 자, 다시 100명 중에 82명이니까 첫 구간에서는 0.82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100명 중에 60명이 반응해서 0.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82, 0.6 반응률이 점점점 낮아져서 마지막에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를 non-cumulative. 자, non-cumulative고요. 얘는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 요 회색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회색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0.82, 0.6, 그 다음 맨 끝에는 0 해서 이런 그래프는 왼쪽이 높을수록 좋고 오른쪽이 낮을수록 좋은데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요 주황색 이그젝트 그래프예요. 지금 현재 페이지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앞 페이지에서 나오는 요 이그젝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한번 반응률 구해볼까요? 100명 중에 100명이니까 1, 100명 중에 100명이니까 1, 100명 중에 0명이니까 0이잖아요. 1, 1, 0으로 뚝 떨어지는, 자, 1, 1, 0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 자, 그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왼쪽에서 확 꾸준히, 자, 다시 왼쪽에서 꾸준히 높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 낮아지는 그래프가 좋은 그래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non-cumulative라는 거는 누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베이스라인이죠. 자, 주황색,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베이스라인인데 얘는 앞 페이지에서 보면 100명 중에 20, 100명 중에 20, 100명 중에 20 계속 반응률이 20%, 0.2가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일관되게 쭉 나가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큐뮬러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구간의 반응률, 2구간의 반응률이 아니라 2구간까지 고객을 전부 우리가 구매 고객이라고 예측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3구간까지를 예측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큐뮬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에 그래프는 넌 큐뮬러티브에 대해서만 그렸지만 큐뮬러티브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00명에 대해서 80이니까 0.82인 거는 맞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적 구매 고객을 먼저 정할게요. 80, 60, 25기 때문에, 자, 82, 60, 25기 때문에 8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42, 요거 두 개 더하면 167,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또 더하면 177,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구간까지 고객은 100명, 2구간까지는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뒤까지 하면 1000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응률, 누적 반응률은 어떻게 구했냐면 82 나누기 100, 142 나누기 200, 167 나누기 300, 200 나누기 1000, 이렇게 하면 누적 반응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서 반응률을 구하실 때 non cumulative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umulative로 구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한번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큐뮬러티브로 그리게 되면 맨 마지막 10등급까지 했을 때는 결국 모든 데이터를 다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이 내린 그래프와 우리의 그래프와 바보가 그린 그래프가 모두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누적 반응률이기 때문에 1000명 중에 200명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반응률은 결국 0.2라는 데에서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반응 검출률을 살펴보는데, 여기 리스폰스가 있어서 그 앞에 있던 리스폰스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캡처드가 사실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 검출률, 캡처드 리스폰스, 무슨 뜻이냐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진 고객 중에 해당 구간에서 몇 명 건져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앞 페이지랑 비교를 해보면 그 구간에 있는 고객 중에 실제 정답이 몇 명이었나, 즉 프리시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캡처드 리스폰스는 실제 구매 고객 중에 그 구간에 몇 명 있냐라는 거죠. 리컬에 해당이 됩니다. 리프트 차트의 경우에도 F1 스코어에서 사용된 프리시전과 리컬 개념을 같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단순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드는 법을 한번 아래 그래프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이 위에 여기까지는 아까 똑같단 말이에요. 100명, 1구간 100명, 2구간 100명, 3구간 100명 중에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82, 60, 25 이렇게 됐었죠. 근데 아까는 반응률을 계산할 때는 이거 나누기 전체 고객, 이거 나누기 전체 고객, 이거 나누기 전체 고객을 했는데 지금은 반응 검출률은 실제 구매 고객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 구매 고객이 몇 명이었죠? 200명이었잖아요. 200명. 네, 여기 있잖아요. 실제 구매 고객이 200명.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수가 달라집니다. 즉 반응 검출률은 82 나누기 200, 60 나누기 200, 25 나누기 200 이런 식으로 분모가 달라지게 돼서 요 노란색 반응 검출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누적으로 하게 되면 요것도 아까 구했던 숫자죠. 누적으로 82, 142, 167. 자, 82, 142, 167 이렇게 누적 구매 고객을 구한 다음에 얘를 나누는 수는 아까 같은 경우는 나누는 수가 100, 200, 300, 400 이렇게 나누는 수도 누적이 돼서 커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전체 구매 고객 중에 검출된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나누기 200, 이거 나누기 200, 이거 나누기 200, 이거 나누기 200 당연히 높아집니다. 당연히 커지고 맨 마지막에는 전체 고객을 다 검출해 내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모델을 큐뮬러티브로 지금 맨 아래에 있는 큐뮬러티브 캡처드 리스폰스를 구해봤더니 요 회색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고요. 요 회색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고 아까 반응률 같은 경우에는 바보가 만든 그래프는 계속 똑같았잖아요. 자, 근데 이번엔 지금 누적으로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자, 누적으로 반응 검출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보도 조금씩 늘어서 맨 끝에는 결국 다 검출을 해내고요. 그리고 신이 만든 그래프도 끝에 가서는 1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신이 만든 그래프에서 구매 고객을 다 찾아내려면 몇 명까지 전단지를 보내야 되느냐? 구매 고객을 다 찾아내려면 그 말은 cumulative captured response가 1이 되려면 이 뜻이란 말이에요. 구매 고객을 다 찾아내려면 200분의 200이 되려면 그러면 1이 되는 점은 2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그젝트 그래프에서는 구매 고객 전원을 찾기 위해서 상위 2구간, 즉 200명에게만 전단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델로 한번 해보면은 100%는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미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구매 고객 중 예를 들면 90%. 자, 구매 고객의 90%에게 전단을 보내고 싶어요. 실제 구매 고객,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고객들, 정답에 해당되는 고객들의 90%를 건지려면
몇 명까지 전단을 보내야 되느냐, 우리 모델을 가지고 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90%가 대략 어디쯤 될까요? 뭐 여기 0.92, 5구간이 0.92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오면은 90%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오면은 전체 실제 고객 중에 90%를 우리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5구간까지니까 여기에 사용된 인원은 몇 명이겠어요? 전체 1000명 중에 5구간까지니까 500명이란 말이에요. 즉 500명에게만 전단을 보내도 1000명이 아니라 500명에게만 전단을 보내도 전체 1000명 중 실제 구매 고객이 200명인데 이 200명의 90%에 해당하는 180명, 자 500명에게만 전단지를 보내도 실제 구매 고객 180명한테는 잘 연락이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거를 바보가 만든 그래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90%의 실제 구매 고객에게 도달을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잖아요. 그러면 90%, 즉 1000명 중에 900명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보가 만든 모델은 900명한테 보내야 90%를 찾아내는 거고요. 우리는 500명을 보내야 90%를 찾아내는 거고요. 신이 만든 그래프는 여기잖아요. 자, 200명한테만 보내도 100%를 찾아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 모델의 우수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드 리스폰스도 큐뮬러티브로 그릴 수도 있고 넌 큐뮬러티브로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요 그림은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은 얘는 큐뮬러티브입니다. 앞에서 본 것도 큐뮬러티브, 넌 큐뮬러티브로 나타낼 수 있지만 얘는 넌 큐뮬러티브였고요. 자, 다음으로 리프트 차트의 이름을 만들어낸 이 리프트 향상도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는 우리 어소시에이션 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Confidence Support Lift인데 항상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준 대비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Confidence Support Lift 할 때도 보면 리프트가 원래부터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아이템인데 동시 구매로 얼마나 효과가 더 좋아졌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리프트라는 용어가 다른 매조에서도 사용되게 되면 기준 대비 얼마 향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향상도가 되고요. 얘를 계산하는 방식도 아래 표를 보고 같이 하시죠. 우리 아까 반응률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반응률 얘 언제 구한 거냐면 요거예요. 반응률 리스폰스 0.82, 0.60, 0.25. 자, 반응률을 그대로 여기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바보가 만든 그 베이스 기준 구매 고객이라고 했어요. 바보가 만든 거는 전부 랜덤하게 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200명을 모든 구간이 나눠 갖게 되죠. 그랬을 때 반응률이 0.2, 0.2, 0.2, 0.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률 나누기 기준 반응률, 얘가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반응률 나누기 기준 반응률, 얘가 리프트가 됩니다. 우리는 반응률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0.03, 0.0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 반응률은 계속 한결같죠. 0.2, 0.2, 0.2, 0.2.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기쯤이 되겠네요. 어느 순간에서는 기준 반응률보다 우리의 반응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요 주황색이 지금 요게 지금 기준 반응률이 아니라 리프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반응률은 구간이 10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그리고 기준 반응률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리프트를 구하면은
반응률 나누기 기준 반응률 해서 향상도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상도를 나타낸 그래프가 향상도도 누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누적이 아닌 넌 큐뮬러티브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넌 큐뮬러티브이고요. 향상도 우리 그래프를 보면 4.1, 3, 1.25 자, 4.1, 3, 1.25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의미가 없지만 기준 반응률은 자기 나누기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신이 만든 그래프는 처음에는 요거는 뭐 글쎄요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처음에는 아까 반응률이 1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1이었고 그 다음 0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나누기 0.2, 1 나누기 0.2, 0 나누기 0.2 해서 5, 5, 0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실 때는 항상 베이스 라인과 이그젝트 라인을 같이 추가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스, 이그젝트 그리고 베이스, 이그젝트 그래야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이그젝트 라인에 가깝게 있는지를 닮아 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3개 만들었는데 모델 3개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델 3개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얘가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비교를 위해서 베이스 라인과 이그젝트 라인을 꼭 비교를 해 보시고요. 혹시 툴에서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작업으로라도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앞 페이지에서 봤던 그 이그젬플을 조금 더 좀 복잡한 이그젬플을 한번 만든 겁니다. 보면 넌 큐뮬러티브로 만들었고요. 만약에 전체 2,000명 중에서 자, 지금 전체 2,000명 중에서 Y가 1인 사람은 381명이 있어요. 그리고 Y가 0인 사람은 1619명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률을 보면 반응률을 보기 전에 상황을 볼게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상위 200명씩을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모델이 첫 구간에는 174명이 1이었고요. 그 다음은 110명,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10명. 자, 174명을 1이라고 우리가 예측한 200명 중에 174명이 참이었으니 26명은 0이었겠죠. 110명이 1이었으니 90명은 0이었을 거고요. 이때 리스폰스를 구하면 174 나누기 200 이렇게 구하게 되겠죠. 110 나누기 200 38 나누기 200 이렇게 구한 게 리스폰스가 되겠고요.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381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0명 중에 381명이 Y는 1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면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19%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리스폰스는 여기 구한 게 우리의 리스폰스가 되겠고요. 베이스라인의 리스폰스는 19%잖아요. 그러니까 리프트는 87 나누기 19, 55 나누기 19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구간의 경우에는 반응률이 87%인데 이거는 베이스라인에 비하면 4.57배 높은 거야. 2구간은 55%의 리스폰스인데 이거는 베이스라인에 비하면 2.89만큼 높은 거야. 3구간은 19%의 리스폰스를 갖고 있는데 얘가 베이스라인이랑 똑같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는 381명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첫 구간까지만 찾아내면 174명을 찾는 거잖아요. 자, 넌 큐뮬러티브니까 첫 구간까지만이라기보단 첫 구간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174명은 381명 중에 몇 퍼센트냐 하면 45.6%예요. 즉 1구간의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면 45.6%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구매 고객의. 2구간의 경우에는 그거보단 낫겠죠? 110 나누기 381에서 28.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 이상의 고객을 모두 찾아내려면 몇 구간까지 연락을 해야 되냐, 그때는 큐뮬러티브로 바꾸는 게 좋겠죠. 큐뮬러티브로 바꾼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 하면 45.6이고요. 여기 더하면 얼마인가요? 74.4가 되나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9까지 더하면은 84.3인가요? 아니군요. 네, 94.3인가요? 자, 해서 3구간까지 우리가 연락을 하면 90% 이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래프는 표는 넌 큐뮬러티브로 리스폰스와 리프트와 캡처드 리스폰스를 구하는 이그젬플을 같이 보셨어요. 이번엔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건데 단지 큐뮬러티브로 바꿨을 뿐입니다. 큐뮬러티브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 수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200, 200, 200, 200, 200이었는데 2, 4, 6, 8, 10으로 수치가 200씩 늘어나게 되고요. 174, 110, 38인데 얘네를 점점 합쳐서 174 더하기 110 더하기 38 이런 식으로 점점 누적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아까 괜히 계산을 했었네요. 네, 여기 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아까 계산한 게 틀렸네요. 자, 이 계산 무시하시고요. 뒤에 있는 계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누적되어 있는 accumulated frequency를 기반으로 하면 누적 반응률, 자, 얘는 cumulative response, cumulative lift, cumulated도 좋고요. 네, accumulated captured response 이렇게 되면 얘는 174명을 찾았는데 다시 200명 중에 174명이 정답, 400명 중에 284명이 정답, 600명 중에 322명이 정답.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를 구하면 되겠고요. 바보가 만든 그래프는 이번에도 역시 큐뮬러티브나 넌 큐뮬러티브나 19%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19, 이거 나누기 19, 이거 나누기 19로 해서 리프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커브와 리프트 커브는 모양이 똑같아요. 자, 리스폰스와 리프트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요 그림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따닥 요 그림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하면 Y축의 숫자가 달라져요. Y축의 숫자만 달라지고, 자, 지금 요 그래프에서 Y축을 0.2로 나누잖아요. Y축을 0.2로 나누면 리프트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리프트, 자, 향상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까지 보셨고요.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리프트 차트라고 할 때 한꺼번에 세 가지를 제공을 해요. 리스폰스, 캡처드 리스폰스, 리프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제공을 하는 게 리프트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캡처드 리스폰스, 아까 얘기가 됐지만 174명을 건졌는데 전체 우리가 건져야 될 게 381명이었잖아요. 그래서 174 나누기 381, 284 나누기 381, 322 나누기 38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90%의 고객을 도달하려면 여기 91%에 해당되는 5구간까지 전단을 보내야 되겠고, 그때 인원은 총 100명인 거예요. 자, 1000명이죠. 2000명한테 보내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명한테 보내서 381명을 다 건질 거냐, 비용을 절반으로 들여서 1000명한테만 보내서 347명을 건질 거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표를 채워가면서 연습을 해보시죠. 아까는 표가 채워져 있었잖아요. 이번엔 표를 채워가면서 연습을 해보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2000명이 있어요. 2000개가 있고, 타겟이 1인 데이터는 아까보다 숫자가 깨끗해졌네요. 총 400개예요. 자, 2000개가 있고 타겟이 1인 거는 총 4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의 두 그래프를 채우는데, 두 표를 채우는데, 얘는 누적이 아닌 프리퀀시고요. 얘는 accumulated frequency예요. 그 위에 걸 먼저 채우면 아래 거를 채울 수 있겠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우선 위에 있는 그 non-cumulative부터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리스폰스는 200명을 찍어서 그 중에 180명이 맞았으니까 0.9가 될 거고요. 얘는 200명 중에 20명만 맞았으니까 0.1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의 리스폰스는 2000명 중에 400명이니까 400 나누기 2000 하면 20%가 되겠죠. 20%라고 일단 쓸게요. 그러면 리프트는 리스폰스 나누기 0.2가 되겠죠. 0.9 나누기 0.2는 4.5고요. 0.5 나누기 0.1 나누기 0.2는 0.5가 되겠습니다. 캡처드 리스폰스의 경우에는 180명이 400명 중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거냐잖아요. 180 나누기 400은 0.45, 그리고 20 나누기 400은 0.05,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좀 오래전 보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0.9, 4.5, 0.45, 0.1, 0.5, 0.05, 얘는 20%. 자, 그러면 위에 있는 non-cumulative 기본형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cumulative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200명 중에 180, 20, 요거는 그대로고요. 요 뒤에부터 조금씩 달라졌겠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까지 와보면 2000명 전체 중에 400명이 참으로 건져냈고 1600명은 0이내를 1이다라고 예측하는 이제 19강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폰스 첫 번째 줄은 위에 있는 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0.9, 4.5, 그리고 0.45. 자, 큐뮬러티브의 경우에도 베이스라인은 얘는 항상 일관되잖아요. 구간도 20%, 전체 구간 누적도 20%. 자, 항상 일관되죠. 자, 이 상황에서 마지막 여기 10구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리스폰스는 2000명 중에 400명이 참여했으니까 400 나누기 2000에서 0.2가 될 거고요. 0.2와 베이스라인을 비교해 봤더니 1이 되죠. 사실 여기는 항상 1입니다. 항상 1입니다. 19강까지 다 했을 때의 리스폰스는, 누적 리스폰스는 얘는 베이스라인의 리스폰스와 항상 같게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리고 캡처드 리스폰스도 역시 400명을 찾았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도 400명이잖아요. 그래서 400 나누기 400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어세스먼트 메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전 수업에서도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 어세스먼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면 계실수록 동일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컨트리뷰션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래 글쎄 한 3시간은 당연히 넘을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녹화된 걸 보니까 한 2시간 반 약간 안팎으로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소 조금 빠르게 진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고 실습도 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리와인드에서 하시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한 3시간 반 이렇게도 걸릴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12주차 오늘 요 수업하고 나서 앞으로 13, 14주차에 2번 더 다른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말고사는 지금 그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가능성을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상황 돌아가는 걸로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기말고사가 필요하긴 해요.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의미보다는 정리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들 위주로 온라인 시험을 보고 15주차의 말씀이죠. 근데 아직 디테일한 거는 좀 정해봐야 알겠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하도 급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요.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온라인 수업 시간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화상으로 만나서 제가 시험지를 배포하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모니터를 캠을 닫고 제가 이렇게 뭐 입사시험 요즘 몇몇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이렇게 두 손이 그 화면 밖으로 나가면 부정행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입사시험에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에도 신뢰가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만나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캠을 끄고 각자 편하게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보신 다음에 다만 이거는 과제가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충분히 들이지 않을 거고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답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손으로 쓸 거냐, 워드로 칠 거냐, 이메일로 제출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가상대학으로 받을 거냐, 뭐 등등 채팅창에서 받을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디테일에 대한 문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좀 다시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프라인으로 할 때랑은 좀 문제가 달라져야 되니까 문제를 다시 출제를 하고 나면 그 문제에 맞춰서 시험 시간과 그리고 답안지 작성 방식과 제출하는 방식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해진 거는 일단 시험 시간에 모여서 같이 한번 제가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지를 배포할 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 후에는 답안지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고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 요 정도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어려운 내용 수강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